제 이름은 김순희, 73년을 살아온 늙은이입니다. 제게는 번듯한 아들 하나가 있었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등진 후에는 그 아들이 제 세상의 전부였지요. 적어도 불과 몇 달 전까지는 그랬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은 늦여름의 쨍한 햇볕이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대문 앞에서 요란하게 울리는 초인종 소리가 모든 불행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문을 열자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한 표정의 아들 강태규와 잔뜩 날이 선 얼굴에 며느리 오미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 뒤로는 이삿짐 센터의 작은 트럭이 씩씩거리며 매연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이나 작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는 달랐어요. 제 안색을 살피기는커녕 혀를 차며 트럭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그거 조심해서 내려요. 그거 비싼 그릇이라고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아, 올 것이 왔구나. 아들 내외가 하던 작은 의류 사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건너 들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제게 변변한 설명 한마디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자신들의 살림살이를 제 집안으로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갖고 온 아담한 정원의 꽃들이 이삿짐에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도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망연자실한 제 마음처럼 애지중지 키우던 분꽃 몇 송이가 힘없이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그들의 짐은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그들의 물건으로 점령당했어요. 제가 수십 년간 손때 묻혀온 자개장 옆에는 번쩍이는 금장 스탠드가 자리를 잡았고 남편의 영정 사진이 놓인 거실장 위에는 정체 모를 요란한 그림 액자가 걸렸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변해버렸어요. 포근하고 정겹던 제 보금자리가 아니라 마치 낯선 창고에 들어와 있는 듯한 이질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어머니, 이 도배는 언제 하신 거예요? 색깔이 왜 이래? 촌스럽게. 짐 정리가 대충 끝나자마자 소파에 드러누운 며느리가 대뜸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 집은 남편과 제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곳이고 저 벽지 하나에도 저희 부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그저 촌스러운 구닥다리일 뿐이었지요. 태규 씨, 우리 저쪽 방 쓰면 안 돼? 안방이 햇빛도 잘 들고 넓잖아. 저기요, 방은 좀 작고 어두운데. 저기요? 제가 저도 모르게 되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나 멋쩍음 같은 감정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왜요? 라고 되묻는 듯한 뻔뻔함이 가득했지요. 아, 네. 저기요, 방보다 안방이 더 좋잖아요. 저희가 거실에서 주로 생활할 거니까 동선도 그쪽이 더 편하고요. 며느리는 어머니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귀찮다는 듯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아들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아들은 제 눈치를 살피며 우물쭈물했지만 결국 며느리의 등살에 못 이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십 년간 제 몸처럼 익숙했던 안방을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창고처럼 쓰던 작은 방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낯선 방의 딱딱한 침대에 누워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 내외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밤을 새웠습니다. 제 집의 주인이 바뀌는 데에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단 한 번도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늘 저기요였지요. 식사 시간이 되어 밥을 먹으라고 부를 때도 거실을 지나가다 무언가 물어볼 때도 항상 똑같았습니다. 저기요, 밥 다 됐어요? 저기요, 이 리모컨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 호칭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매번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가 정성껏 차린 밥상 앞에서도 며느리의 불평은 그치지 않았어요. 반찬이 왜 이렇게 다 짜요? 건강 생각 안 하세요? 국은 또 왜 이렇게 뜨거워요? 입천장 다 되겠네. 마치 제가 일부러 자신을 괴롭히기라도 하는 것처럼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끼는 찻잔을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컵처럼 쓰기에 한마디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가, 그건 내가 아끼는 찻잔인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인상을 팍 쓰며 찻잔을 식탁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아, 진짜 쪼잔하다. 컵 하나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까우면 이름을 써붙여 놓든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며느리의 눈치만 볼 뿐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지요. 그날 이후 저는 제 물건에 손을 대는 며느리를 보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 집에서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자 눈칫밥을 먹는 식객으로 전락해버렸어요. 밤이 되면 저는 작은 방에 틀어박혀 숨을 죽였습니다. 거실에서는 그들의 세상이 펼쳐졌지요. 밤늦게까지 켜놓은 텔레비전 소리,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자기들끼리 나누는 시시덕거림, 가끔은 부부 싸움을 하는 날카로운 고성까지 그 모든 소음이 벽을 뚫고 제 심장을 어지럽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이따금 남편의 영정사진을 몰래 꺼내보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요? 여기가 정말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일군 우리 집이 맞나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제게 아무런 답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집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하루하루 시들어가고 있었어요. 아들 내외가 들어온 지 석 달쯤 지났을까요? 이제 저는 그들의 생활 방식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아니 체념해 버렸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차려놓으면 그들은 해가 중천에 뜬 뒤에나 일어나 밥이 식었다고 투덜거리며 아침 겸 점심을 먹었습니다. 낮에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돈 문제로 서로에게 날선말을 퍼부으며 싸우기 일쑤였지요. 그런 그들을 위해 하루 세끼 밥을 차리고 그들이 어질러 놓은 집을 치우는 것은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소리 한번 듣지 못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큰맘 먹고 갈비찜을 했습니다. 예전 아들이 어렸을 때 이 갈비찜 하나면 밥 2그릇을 뚝딱 비우곤 했었지요. 혹시나 아들이 옛 생각에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를 품고 무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며 2시간 넘게 불 앞에서 갈비를 졸였습니다. 하지만 저녁상에 오른 갈비찜을 본 며느리의 첫마디는 칭찬이 아닌 타박이었습니다. 아, 고기는 또 어디서 이런 질긴 걸 사오셨어요? 이 나이에 이런 기름진 거 먹으면 혈관 막히는 거 몰라요? 그러면서 젓가락으로 갈빗대 하나를 툭툭 건드리더니 이내 숟가락을 내려놓고 팔짱을 꼈습니다. 제 옆에 앉은 아들은 제 눈치를 한번 쓱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자기 밥그릇에만 코를 박고 있었지요. 저는 애써 서운한 마음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맛이라도 한번 보렴. 너희들 먹이려고 정성껏 만든 건데.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어요. 그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요즘은 요양원이 호텔처럼 그렇게 잘 나온대요. 식단도 영양사가 다 짜줘서 저염식으로 건강하게 나오고 물리치료에 운동 프로그램까지 다 있대요. 괜히 자식들 눈치 보면서 힘겹게 밥 차릴 필요도 없고요. 요양원,
그 단어가 제 귀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눈으로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우리 엄마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한마디만 해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제 시선을 피한 채 마치 돌부처처럼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제게는 천마디의 비수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유일한 내 편이라고 믿었던 아들의 비겁한 모습에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어련하시겠어. 좋은 데는 다 비싸지 않니? 저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 내뱉었습니다. 그 말에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더군요. 돈 걱정은 왜 하세요? 이 집 팔면 되잖아요. 너무나도 태연한 말투였습니다. 마치 길가에 떨어진 휴지를 줍는 것처럼 남의 인생이 걸린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입에 올리는 그 뻔뻔함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 이 집을 팔아? 네. 안 그래도 저희 빚 때문에 막막했는데 잘 됐네요. 부동산에 알아보니 이 집 지금 팔면 못해도 10억은 좋게 나온대요. 그걸로 우리 빚 깔끔하게 갚고 남는 돈으로 태규 씨 다시 사업 시작할 자금으로 쓰고요. 저기요는 저희가 알아서 편하고 좋은 요양원으로 보내드리면 되겠네. 이게 다 같이 사는 길이잖아요. 안 그래요? 며느리는 마치 제게 큰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의 사업 자금을 위해, 며느리의 편안한 삶을 위해 제가 평생을 바친 이 집을 팔고 요양원으로 쫓겨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제 면전에서 마치 시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듯 제 인생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며느리의 뺨이라도 올려붙이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러기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제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도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했지요.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틀린 말한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혼자 살기에는 집도 너무 크고 관리하기도 힘드셨을 텐데 저희가 좋은 일 시켜드리는 거 아니에요?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던 아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기대를 처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 미영이 말도 아주 틀린 건 아니잖아요. 저희 정말 이대로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어머니가 좀 도와주셔야죠. 아, 그랬구나. 이 모든 것이 저 둘이 미리 짜고 친 연극이었구나.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댈 곳도 기댈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 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끔찍한 진실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밥상을 다 뒤엎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복수심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너희들 소원대로 해주마. 하지만 그냥은 안 되지. 절대로. 동이틀 무렵 저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운 뒤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연기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퉁퉁 부은 눈으로 방을 나섰습니다. 밤새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간간히 흐느끼는 소리를 내는 것도 잊지 않았지요. 제 모습을 본 아들 내외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그들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만족감이 스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그들을 식탁에 앉혔습니다. 얘들아,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해봤다. 제 말에 두 사람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불쌍하고 처량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늙어서 고집만 부린 것 같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다는데 이 늙은 어미가 뭘 더 욕심내겠니? 너희 말이 맞는 것 같다. 이 집 처분하렴. 그리고 그 돈으로 빚도 갚고 새로 시작해. 나는 아무 요양원이나 괜찮다. 너희들 앞길만 막지 않는다면 그걸로 좋게. 제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들 역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들은 제 앞에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역시 어머니밖에 없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요양원으로 알아봐 드릴게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완벽한 효자, 효부로 돌변했습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아들은 제 어깨를 주무르며 온갖 아양을 떨었습니다. 그 위선적인 모습에 속이 울렁거렸지만 저는 꾹 참고 힘없이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실컷 웃어더라. 너희들이 웃을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날 오후 며느리는 신이 나서 아는 부동산 중개인이라며 한 남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능글맞은 인상의 중개인은 집안을 휙 둘러보더니 마치 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며느리와 아들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이야 사모님, 집 관리를 아주 잘하셨네요. 위치도 좋고 이 정도면 가격 꽤 받겠습니다. 며느리는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지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잘 모르시니 저랑 이야기하시면 돼요. 최대한 빨리 그리고 제일 비싸게 팔아주세요. 저는 소파 구석에 조용히 앉아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어요. 그들은 제게 단 한마디 의견도 묻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죽은 사람의 유품을 정리하는 것처럼 그들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진행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어수룩하게 행동했습니다. 중개인이 무언가 물으면 나는 잘 몰라요. 아들하고 상의하세요라며 한 발 물러섰고 계약서니 뭐니 하는 복잡한 서류 앞에서는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며느리는 더욱더 안심하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들 내외는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다녀갈 때마다 그들은 마치 이미 수십억을 손에 쥔 사람들처럼 행동했어요. 저녁 식탁에서는 외제차 카탈로그를 펼쳐놓고 어떤 색깔이 좋을지 의논했고 빚을 다 갚고 나면 유럽으로 한 달간 여행을 가겠다며 들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성공해서 꼭 호강시켜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아들은 가끔 제게 그런 말을 던졌지만 그 말에는 어떠한 진심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한 형식적인 인사치레에 불과했지요. 저는 그들의 들뜬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너희들이 꿈꾸는 그 장밋빛 미래는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기 위해 조용히 방을 나왔다가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응, 친구야. 나야 잘 지내지. 이제 곧 팔자 필 거야. 시어머니 집 팔기로 했거든. 응, 좀 있으면 10억 넘게 들어와. 시어머니? 그 늙은이는 이제 요양원으로 치워버리면 끝이야. 그동안 진짜 거슬렸는데 속이 다 시원하다.
나 이제 이 지긋지긋한 빚쟁이 인생 청산하고 강남 사모님으로 다시 태어날 거야.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쥔 채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불 꺼진 방 안에서 조용히 제 통장과 인감, 그리고 남편이 남겨준 작은 금고 속에 보관해 두었던 재산 목록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돈이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 그 자체였고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지키기 위한 제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 레웨에게 아침 일찍 절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안에 큰일을 앞두고 있으니 부처님께 기도라도 드리고 와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둘러댔지요. 두 사람은 제 말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했는지 잘 다녀오시라며 흔쾌히 저를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향한 곳은 절이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부처님의 자비보다 더 절실한 도움이 필요했으니까요. 제가 찾아간 곳은 남편과 사별한 후 저를 친동생처럼, 때로는 딸처럼 아껴주셨던 제 친언니의 집이었습니다. 언니는 올해 80을 넘겼지만 여전히 저보다 훨씬 정정하고 현명하신 분입니다. 언니는 제 수척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으로 끌어당겨 따뜻한 유자차부터 내어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들고서야 저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언니,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 저는 아들 내외가 제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그들이 제게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고 집을 팔 계획을 세우기까지의 모든 일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언니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제가 말을 마쳤을 때 언니는 찻상을 쾅 소리가 나게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 그걸 자식이라고. 순이 너는 그걸 지금까지 참고 있었단 말이냐? 당장 내쫓아버렸어야지. 언니의 불호령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내 편이 있다는 사실, 내 아픔에 함께 분노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내쫓는 것만으로는 분이 안 풀려, 언니. 걔들은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평생 깨닫지 못할 거야. 저는 걔들이 저한테 했던 짓 그대로 돌려주고 싶어요. 제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살아있는 어미를 물건 취급하며 팔아치울 생각을 했겠어. 제 인생은 제 거예요. 이제라도 제 인생을 되찾고 싶어. 제 단호한 목소리에 언니는 잠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순이야. 네 말이 맞다. 네 인생은 네가 찾아야지.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니 다행이다. 이 언니가 어떻게든 돕는다. 걱정하지 마라. 언니는 그 길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의 남편, 그러니까 제 형부께서는 살아생전 꽤 큰 사업을 하셨고 덕분에 언니는 발이 넓었습니다. 잠시 후 언니는 제게 전화기를 바꿔주며 말했어요. 법률적인 건 전문가한테 맡겨야 한다. 내 사돈의 팔촌이 변호사인데 아주 똑 부러지는 여자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이 사람한테 네 사정 그대로 이야기하렴. 전화기 너머에서는 젊고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언니가 시키는 대로 다시 한번 제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다 듣고 나더니 몇 가지를 확인한 후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집은 어머님 단독명의 재산이기 때문에 아드님이나 며느님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매매 계약부터 잔금 수령까지 모든 것을 어머님께서 직접 통제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는 제게 몇 가지 지침을 주었습니다. 첫째, 아들 내외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은행에 제 이름으로 새로운 비밀 계좌를 개설할 것. 둘째, 집을 매매할 때 아들 내외가 데려온 중개인이 아닌 우리가 따로 선정한 믿을 만한 부동산을 통해 진행할 것. 셋째, 계약서 작성 시 매매대금 전액이 새로 만든 비밀 계좌로만 입금되도록 하는 특약 조항을 반드시 명시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일이 끝난 후를 대비해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단 한 푼의 재산도 증여하거나 상속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공증받아 놓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변호사와의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막막하기만 했던 제 앞길에 환한 등불이 켜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뒤에는 든든한 언니와 유능한 변호사라는 방패가 있었습니다. 순이야, 이제 마음 단단히 먹어라. 지금부터는 연기를 아주 잘해야 한다. 그 못된 것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힘없는 늙은이처럼 보여야 해. 언니의 말에 저는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하늘은 여전히 높고 푸르렀고 길가에 핀 코스모스는 제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듯 바람에 한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제가 뭘 하다 이제 오냐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절에 가서 뭐 했길래 이렇게 늦게 와요? 배고파 죽는 줄 알았네. 밥이나 빨리 차려요. 저는 속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금은 실컷 부려먹어라. 내가 너희에게 밥을 차려주는 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저는 순한 양의 가면을 쓴 채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통쾌한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끌어들인 박중개인이라는 사내는 그 후로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꼬박꼬박 제 집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는 처음 봤을 때와 마찬가지로 머리에는 기름이 자르르 흘렀고 입을 열 때마다 사람 속을 긁는 비릿한 미소가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그는 제 집에 들어설 때마다 거실 소파에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상전이라도 되는 것처럼 다리를 꼬고 앉아 허공에 대고 담배 연기를 뿜어대곤 했습니다. 제가 기관지가 좋지 않아 기침이라도 할라치면 그는 잠시 귀찮다는 듯 눈살을 찌푸렸다가 이내 며느리에게 시선을 돌려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며느리는 그런 그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철마다 나오는 과일 중에서도 가장 비싸고 좋은 것만 골라 그의 앞에 대령했고 그가 좋아하는 달짝지근한 믹사 커피를 황금 비율로 타서 바쳤지요. 그 모습은 단순히 손님을 대접하는 수준을 넘어 마치 거대한 이권이 걸린 사업 파트너에게 아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소파 구석에 그림자처럼 앉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었고 제 이름 석자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 집, 물건, 그리고 노인네라는 단어들만이 오고 갔어요. 아이고, 오사모님. 제가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요즘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치다 못해 내까지 뚫고 들어갈 기세라. 이 집을 사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없는 게 당연해요. 제가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며 겨우 몇 군데 연락을 해봤는데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란 말입니다. 박 중개인은 혓바닥을 굴리며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마치 저를 위해 엄청난 고생이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생색을 냈지요. 저는 그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를 통해 연결된 참부동산의 김 소장님은 제게 분명히 말했거든요. 제 집은 역세권에 학군까지 좋아 내놓기만 하면 서로 사겠다고 달려들 황금 매물이라고요. 실제로 이미 대기하고 있는 매수자만 여럿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세상에서 가장 순진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들의 연극에 동참했습니다. 어머나, 그래요? 그럼 죗값을 받기는 다 틀린 건가요?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제 어수룩한 질문과 함께 이어지는 한숨에 박 중개인과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회심의 미소를 짓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완전히 자기들 손바닥 위에 올라와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지요.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 팔을 거칠게 툭 치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저기요는 좀 가만히 계세요. 아는 것도 없으면서 자꾸 끼어들면 일이 더 꼬여요. 중개사님,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저희는 질질 끄는 거 딱 질색이에요. 얼마라도 좋으니 최대한 빨리 좀 치워버렸으면 좋겠는데. 치워버린다는 말에 제 심장이 잠시 얼어붙는 듯 했지만 저는 애써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박 중개인은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어떻게든 힘을 써봐야지요. 제가 아는 투자자 한 분이 있는데 그 양반을 잘 구슬려서 10억 선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물론 거기서 세금이니 복비니 또 이것저것 떼고 나면 손에 쥐시는 돈은 조금 줄어들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입니다. 저박 아무개를 믿으셔야 해요. 그 말을 들은 며느리의 얼굴에 노골적인 기쁨이 번졌습니다. 10억이라는 소리에 입이 귀에 걸릴 지경이었지요. 그들은 아마도 김 소장님이 제게 제시했던 12억이 훌쩍 넘는 시세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저 둘은 지금 박 중개인과 한통속이 되어 제 평생의 재산을 최소 2억 이상 후려쳐서 그 차액을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질 속셈이었던 겁니다. 저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마지막 연기를 펼쳤습니다. 저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나는 그런 복잡한 건 하나도 모르겠다. 태규 아빠만 살아있었어도. 흑흑. 다 필요 없고 그냥 너희들이 다 알아서 처분하렴. 늙은 내가 뭘 알겠니?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몰라. 저는 눈물까지 조금 글썽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제 혼신을 다한 연기에 아들과 며느리는 물론이고 박 중개인까지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듯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가 이 거래에 아무런 걸림돌도 되지 않는 그저 도장이나 찍어줄 무력한 늙은이에 불과하다고 확신하는 얼굴이었어요. 그들은 저를 완전히 소외시킨 채 자기들끼리 계약금은 얼마로 할지, 중도금은 어떻게 받을지, 심지어 이사 비용을 매수자에게 얼마나 떠넘길 수 있을지까지 신나게 떠들어댔습니다. 저는 가만히 눈을 감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차가운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그래, 실컷 떠들어라. 너희들이 지금 쌓아 올리고 있는 그 허황된 계획이 머지않아 너희들의 목을 옥죄는 밧줄이 될 것이니. 그들이 의기양양하게 집을 나간 뒤 저는 한참 동안이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 자욱하게 남은 담배 냄새가 제 코를 찔렀지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탁한 공기가 빠져나가고 시원한 저녁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서랍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손수건들 아래에 숨겨두었던 작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언니가 제게 건네며 이것이 너의 창과 방패가 되어줄 게다라고 말했던 저만의 비밀 병기였지요. 저는 참부동산 김 소장이라고 저장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김순희 여사님. 저 참부동산의 김민준입니다.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제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이 강단 있고 명료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머리가 아프고 남편을 그리워하며 눈물 찢던 나약한 늙은이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김 소장님, 방금 아들 내외가 데려온 중개인이 다녀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쪽에서 또 무슨 말을 하던가요? 시세보다 2억이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더군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아마 그 차액을 자기들끼리 나눠 가질 속셈인 것 같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김 소장님의 나직한 헛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군요. 여사님, 그런 쓰레기 같은 자들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시오. 제가 이미 여사님 댁을 매수하고 싶어 하는 분들과 조율을 마쳤습니다. 세 팀 모두 여사님께서 처음 제시하셨던 12억 5천만 원을 기꺼이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품이 훌륭하고 거래를 가장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줄 젊은 의사 부부가 있습니다. 여사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그분들과 바로 계약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잘 됐군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과정은 제 아들 내외가 절대로 알아채지 못하도록 물샐 틈 없이 비밀리에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여사님. 그 부분은 염려 놓으십시오. 모든 것은 여사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처리될 겁니다. 저는 김 소장님과 구체적인 계약 날짜와 절차에 대해 몇 가지를 더 논의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환한 대낮처럼 밝아지고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며느리가 박 중개인과 통화하며 네, 중개사님만 믿는다니까요. 수수료는 제가 두둑하게 챙겨드릴 테니 일 처리나 확실하게 해주세요. 라며 교태 섞인 웃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들은 썩어 빠진 동아줄을 붙잡고 부자가 될 꿈에 부풀어 있구나. 하지만 너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진짜 황금으로 만든 튼튼한 동아줄은 바로 내가 거머쥐고 있단다. 집이 곧 팔리고 거액의 돈이 들어올 것이라는 헛된 희망에 사로잡힌 아들 내외의 탐욕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 앞에서 최소한의 예의를 차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들이 이미 수십억 자산가라도 된 것처럼 아나무인으로 행동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거실 바닥은 온갖 종류의 화려한 카탈로그들로 뒤덮였습니다. 반짝이는 외제차,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지중해를 항해하는 크루즈 여행 상품까지 그들은 아직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두고 매일 밤 열띤 토론을 벌였어요. 여보, 나는 무조건 이걸로 할 거야. 이 루비 색깔 스포츠카 너무 섹시하지 않아? 내가 이 차를 몰고 백화점에 나타나면 예전에 나 무시했던 것들이 다들 눈이 동그래져서 쳐다보겠지? 며느리는 탐욕스러운 눈으로 자동차 카탈로그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는 척했지만 이내 며느리의 허영심에 편승하기로 한 듯 맞장구를 쳤습니다. 색깔이 좀 튀긴 하네. 하지만 당신한테 잘 어릴 것 같긴 하다. 그럼 나는 이걸로 할까? 묵직한 검은색 세단.
그래야 사업 파트너들을 만나도 꿀리지 않지. 강 대표 체면이 있는데 너무 가벼워 보이면 안 되잖아. 아, 무슨 소리야. 네가 무슨 아직도 대표야. 사업 말아먹고 빚더미에 앉은 주제에. 이번에 새로 시작할 때는 젊은 감각으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야 투자도 들어오는 거 몰라? 그들은 아직 있지도 않은 돈의 사용처를 두고 서로 자기 주장을 펼치며 나를 세우다가도 이내 자기들끼리 상상하는 장밋빛 미래에 취해 갑옷처럼 웃음을 터뜨리곤 했어요. 저는 부엌 구석의 작은 식탁에 앉아 묵묵히 저녁 설거지를 하며 그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입에 올리는 수억짜리 자동차, 수십억짜리 아파트,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 그 모든 것들이 제 피와 땀 그리고 제 남편의 목숨값과도 같은 이 집을 팔아치워야만 가능한 것들이라는 사실에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로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저들에게 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걸어다니는 통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며칠 뒤 저는 또 한 번 며느리의 잔인하고 이기적인 본심을 확인하는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몸이 쑤시고 아파 저는 안방도 아닌 제 작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통화 소리가 제 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어요. 목소리를 낮추기는 했지만 그 특유의 짜증 섞인 하이톤은 얇은 방문을 그대로 뚫고 들어왔어요. 응, 미수가 나야. 나 이제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시궁창에서 탈출할 것 같아. 시어머니 집 거의 다 팔렸거든. 응, 계약 날짜 잡히는 대로 그 늙은이 치워버릴 거야. 내가 요양원도 기가 막힌 대로 알아봤잖아. 저기 경기도에서도 한참 들어가는 벽지에 새로 생긴 곳이 있는데 가격이 엄청 싸더라고. 한 달에 50만 원이면 된대. 대박이지? 잠시 말을 끊고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가 싶더니 며느리는 다시 한번 경멸과 조소가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시설이 뭐가 중요해. 어차피 밥 먹고 잠만 잘 텐데. 내가 거기까지 찾아가서 병수발할 것도 아니고. 비위 맞추는 거? 아, 말도 마. 진짜 하루에도 12번씩 토 나올 것 같아. 밥 차려주면 짜내신 건데 청소하면 먼지 나네 어쩌네. 내가 무슨 돈 한 푼 안 받는 무급식모냐고. 그래도 조금만 참으면 이 집도 저 영감탱이가 남긴 쥐꼬리만 한 연금도 다 우리 건데 뭐. 그 연금으로 요양원 비용 내고 나면 오히려 돈이 좀 남을지도 몰라. 아주 완벽한 계획이지, 안 그래? 호호.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두 손으로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이라도 지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온몸이 남극의 얼음물에 처박힌 것처럼 차갑게 떨려왔고 심장은 누군가 거대한 망치로 내려치기라도 하는 것처럼 거칠게 울렸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아내가 제 남편을 영감탱이라고 칭하고 저를 그 늙은이라 부르며 제 인생의 마지막을 한 달에 50만 원짜리 외딴 곳에 쳐넣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제게 매달 나오는 쥐꼬리만 한 유족연금까지 계산기에 두드려가며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희희낙낙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들에 대한 마지막 한 조각의 미련마저 산산조각이 나 먼지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며느리만 그런 괴물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 강태규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답답한 마음에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 친구와 통화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차마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커다란 나무 뒤에 조용히 몸을 숨기고 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야, 임마. 나라고 마음이 편한 줄 아냐? 그래도 어떡하겠냐. 우리 미영이랑 나 이대로 길바닥에 나앉아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부모님이 좀 희생하셔야지.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가족 다 끝장이야. 어머니 혼자 사시는 저 큰 집, 솔직히 낭비 아니냐? 친구로 보이는 상대방이 무언가 조심스럽게 반문하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층 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스스로를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가시면 아마 더 편하실 거야. 삼시세끼 영양사가 짜준 밥 꼬박꼬박 나오지. 또래 노인네들이랑 같이 화투도 치고 얘기도 나누고. 아마도 지금보다 더 좋으실 거다.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그때 가서 자주 찾아뵈면 되지 뭐. 나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냐. 일단은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아마도 그 비겁하고 무책임한 한 단어가 아들의 모든 위선과 자기 기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자신의 끔찍한 불효를 정당화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위한 길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실패한 인생을 만회하기 위한 이기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조용히 등을 돌려 어둠 속으로 걸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아무리 들이마셔도 가슴 속에서 용암처럼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불덩이는 쉬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태규야. 네 말이 맞다. 일단은 네가 먼저 살고 봐야지. 하지만 이제부터 네가 살아갈 그 지긋지긋한 인생 속에 어머니라는 따뜻한 안식처는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네 어미인 나도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살고 봐야겠다. 너희들 없이 아주 우아하고 아주 행복하게. 그날 밤을 기점으로 제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어떠한 망설임이나 죄책감 혹은 아들에 대한 연민 같은 감정은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강철처럼 차갑고 얼음처럼 날카로운 계획과 용암처럼 뜨거운 복수라는 목표만이 선명하게 자리 잡았지요. 저는 아들 내외가 새로 살 차를 보러 간다며 하루 종일 집을 비운 틈을 타 제 인생의 흔적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과거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장롱 가장 깊숙한 곳, 나프탈렌 냄새가 밴 낡은 이불 아래에 수십 년간 넣어두었던 커다란 오동나무 상자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켜켜이 쌓인 시간의 먼지와 함께 제 젊은 시절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남편이 군 복무 시절 제게 보내왔던 누렇게 바래고 글씨가 희미해진 연애편지 뭉치, 흑백으로 빛바랜 사진 속에서 수줍게 면사포를 쓰고 있던 23세 제 모습이 담긴 결혼사진, 아들 태규가 태어나 처음으로 신었던 제 손바닥보다도 작은 앙증맞은 털신 한 켤레, 그리고 돌아가신 제 친정 어머니께서 시집가는 제 손에 꼭 쥐어주시며 어떤 일이 있어도 꿋꿋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낡은 옷가락지까지. 며느리의 눈에는 그저 치워버려야 할 낡아빠진 쓰레기이거나 돈 몇 푼 안 되는 고물로 보일 것들이었지만 제게는 수십억의 현금과도 감히 바꿀 수 없는 제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이 담긴 소중한 보물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물들을 하나하나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 가장 큰 여행 가방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의 눈을 속이기 위한 위장 작전도 잊지 않았지요. 그들의 눈에 띌 만한 정말 낡고 값어치 없어 보이는 옛날 잡동사니 몇 가지, 이가 빠진 녹그릇, 낡은 흑백 텔레비전, 유행이 한참 지난 옷가지들은 일부러 다른 상자에
대충 담아 방 한쪽 구석에 보기 좋게 쌓아두었습니다. 제가 이 집을 떠날 때 마치 감나가는 것은 모두 빼앗기고 쓸모없는 것들만 남겨진 채 쫓겨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치밀한 연극의 소품이었지요. 모든 정리가 끝나자 저는 저만의 비밀 휴대폰으로 언니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비 완료. 잠시 후 언니가 미리 섭외해 둔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한 듬직한 청년이 집으로 찾아왔고 저는 제 과거와 현재가 고스란히 담긴 묵직한 여행 가방을 조용히 그에게 건넸습니다. 제 소중한 인생의 기록들이 배신자들의 탐욕스러운 손길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은 제 눈으로 직접 제 미래를 확인하고 확정 짓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1박 2일로 계모임에 다녀오겠다는 완벽한 핑계를 대고 이른 아침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집을 비운다는 사실에 쾌재를 부르며 가식적인 미소로 제 등을 떠밀다시피 했지요. 집 앞 골목에는 언니가 미리 차를 대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자 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어요. 우리가 향한 곳은 서울 근교의 청정 자연 속에 자리 잡은 국내 최고급 시니어 타운이라고 명성이 자자한 유토피아 빌리지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마지막 거처로 점 찍어두었던 경기도 벽지의 한 달 50만 원짜리 요양원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곳이었지요. 높고 우아한 성벽처럼 둘러싸인 정문을 통과하자 제 눈앞에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비현실적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유럽의 어느 작은 왕국의 정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아름다운 산책로,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예쁜 벽돌 건물들, 그리고 햇살을 받아보석처럼 반짝이는 거대한 야외 수영장과 푸른 잔디가 깔린 골프 연습장까지. 그곳은 늙고 병든 노인들을 그저 수용하는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보낸 멋진 신사숙녀들이 그보다 더 빛나는 황혼기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갖춰진 활기찬 천국과도 같은 공간이었어요. 고급 호텔 로비를 연상시키는 안내센터에서 저를 맞이한 직원은 저를 어머님이나 할머니가 아닌 김순희 여사님이라는 정중한 호칭으로 부르며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시설의 구석구석을 안내하며 다양한 문화 및 여가 프로그램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원어민 강사가 직접 가르치는 영어 회화 교실, 최신 스마트폰 활용법을 알려주는 디지털 교육, 심신을 단련하는 요가와 명상 클래스, 그리고 제가 평생 한번 배워보고 싶었던 도예와 가죽공예 강좌까지. 제가 젊어서는 돈이 없어서, 나이가 들어서는 시간이 없어서 차마 도전하지 못했던 꿈 같은 모든 것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희 유토피아 빌리지는 인생의 마지막 정거장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향한 출발역입니다. 김순희 여사님처럼 멋지고 활기찬 분들이 제2의 인생이라는 멋진 기차를 타고 마음껏 달리실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임직원이 최고의 승무원이 되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상담실을 총괄하는 지배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기요라는 무시와 늙은이라는 경멸에 익숙해져 있던 제게 한 명의 온전한 인격체로서 받는 당연한 존중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가장 햇살이 잘 들고 전망이 좋은 로열층의 펜트하우스 입주가 계약을 마쳤습니다. 언니가 미리 현금으로 두둑하게 챙겨준 돈으로 계약금을 치르고 나오는데 수십 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것처럼 온몸이 가뿐하고 상쾌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위해 준비한 차갑고 어두운 지옥의 문턱에서 저는
제 힘으로 따뜻하고 눈부신 천국의 열쇠를 당당히 손에 넣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는 이 모든 복수와 새로운 시작의 실탄이 될 돈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언니와 함께 변호사가 신신당부하며 알려준 은행으로 향했어요. 아들 내외의 생활 반경에서는 아주 멀리 떨어진 그들이 존재 자체를 알 리 없는 생소한 동네에 위치한 지점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 이름으로 된 새로운 비밀 예금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건네주는 빳빳한 새 통장을 손에 쥐는 순간 저는 마치 억압받던 나라가 독립을 쟁취하기라도 한 것처럼 가슴 벅찬 희열과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 파란색 통장은 이제 그 누구의 탐욕스러운 손길도 닿을 수 없는 오롯이 저 김순희만의 독립왕국이자 철옹성이었습니다. 이 집을 판 매매대금 전액이 한 푼의 오차도 없이 이곳으로 들어올 것이고 그 돈은 배신자들을 파멸시키고 제2의 인생을 화려하게 꽃피울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남은 것은 잔인하고 어리석은 배신자들에게 그들이 평생 받아 마땅한 처절한 심판을 내려줄 운명의 디데이를 여왕의 자세로 우아하게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제 낡은 서랍장 안에서 조용히 잠자고 있던 비밀 휴대폰이 짧은 진동과 함께 울렸어요. 발신자는 참부동산 김민준 소장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떨림 없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사님, 접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사님께서 원하셨던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아주 인품 좋고 신실한 젊은 의사 부부가 최종 매수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저희 사무실에서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계약을 진행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조용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힘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먹잇감을 기다려온 굶주린 암사자처럼 정신은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고 모든 감각은 칼날처럼 예리하게 벼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 시간에 맞춰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렸던 가짜 계약서도 차질 없이 준비되었는지요? 네, 여사님. 그 부분은 추호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기름진 박중개인이라는 자의 이름과 직인이 찍힌 실제 시세보다 정확히 2억 3천만 원이 낮게 책정된 계약서로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잔금 날짜와 입금 계좌 정보까지 아드님 내외가 전혀 의심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조작해 놓았습니다. 훌륭합니다. 김 소장님. 정말 감사해요.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톱니바퀴처럼 착착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 계약이 이루어질 금요일을 이틀 앞둔 수요일 저녁 아들 내외를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큰 고민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박중개인에게서 방금 받아왔다고 둘러댄 위조된 가짜 계약서를 그들 앞에 내밀었어요. 아무래도 요즘 집값이 폭락해서 이 이상은 받기 힘들 것 같구나. 박중개인이 그러는데 지금 이 가격에 팔지 않으면 앞으로는 반 토막이 날 수도 있다고 하더구나. 어쩔 수 없지. 그냥 이 가격에라도 팔아야 할 것 같다. 너희 빚 갚는 게 우선이니까. 제 처연한 목소리와 체념한 듯한 표정 연기에 며느리는 잠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실수령액이 몇 천만 원 줄어드는 것이 못내 아쉬운 눈치였지요. 하지만 이내 그마저도 감지덕지라고 판단했는지 탐욕스러운 표정을 감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이, 아쉽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럼 이걸로라도 빨리 계약해버려요. 하루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빚쟁이들 독촉에서 벗어나고 싶어 죽겠으니까. 그래서 잔금은 언제 들어온대요? 아들 역시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별다른 의심 없이 제게 인감도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보고 서명하는 이 종이 쪼가리가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완벽한 가짜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끝없는 탐욕이 스스로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멀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속으로 마음껏 비웃으며 잔금 날짜가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 선명하게 적힌 가짜 계약서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꿀 운명의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날따라 유난히 일찍 일어나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평범한 날인 것처럼 정성껏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정겹게 들렸지요. 식사를 마친 뒤 저는 미리 꾸려두었던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와 그들 앞에서 마지막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나 오늘부터 주말까지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온천 여행이나 다녀와야겠다. 요양원에 한번 들어가면 이런 자유로운 시간도 다시는 없을 것 같아서 말이다. 며칠 집을 비울 테니 너희들끼리 배달 음식 너무 많이 시켜 먹지 말고 집도 좀 깨끗하게 쓰거라.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그 어떤 때보다 환하게 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없는 주말 동안 이 넓은 집이 온전히 자기들 차지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겠지요. 제가 요양원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 기쁜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머, 정말요? 네. 어머니, 당연히 다녀오셔야죠. 친구분들이랑 그동안 쌓였던 회포도 푸시고 뜨끈한 물에 몸도 푹 지지고 아주 마음껏 즐기다 오세요. 다녀오시면 저희가 세상에서 제일 편하고 좋은 데로 깍듯하게 모실 준비 다 해놓고 있을게요. 며느리는 이제껏 제가 들어본 적 없는 가장 상냥하고 애교 넘치는 목소리로 제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완벽하게 기만하는 그 가증스러운 모습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래, 참 고맙구나.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제 젊음과 사랑, 그리고 눈물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이 집의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나 미련 대신 제 인생의 지긋지긋했던 1막이 드디어 끝나고 눈부시게 화려한 2막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강렬한 예감만이 제 온몸을 짜릿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집 앞 골목 모퉁이를 돌자 언니의 차가 약속된 장소에서 조용히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자 운전석에 앉은 언니가 제 손을 따뜻하게 꼭 잡아주었어요. 정말 고생 많았다, 내 동생.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언니. 이제 모든 것의 진짜 시작이야. 저는 백미러를 통해 점점 더 작아지는 제 집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아니, 이제는 더 이상 제 집이 아닌 그곳을 말입니다. 저 집은 이제 곧 현명하고 따뜻한 새 주인을 만날 것이고 저 집안의 기생충처럼 남겨진 어리석고 잔인한 배신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어떤 운명이 펼쳐질지도 모른 채 헛된 꿈에 부풀어 있겠지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언니의 차는 저의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뒤로하고 저의 눈부시게 빛나는 미래를 향해 봄날의 강물처럼 부드럽고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금요일 오후 저는
언니와 함께 참부동산 김 소장님의 사무실이 있는 강남의 한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드나들던 담배 냄새와 눅눅한 기운이 감돌던 박 중개인의 허름한 사무실과는 공기부터가 다른 곳이었지요. 은은한 커피 향이 감도는 쾌적하고 널찍한 사무실에서 김 소장님과 제 법률 대리인인 최 변호사가 저를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잠시 후 제 집의 새로운 주인이 될 젊은 의사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선한 인상에 예의 바른 말투를 가진, 보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해지는 그런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들은 제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순희 여사님, 안녕하세요. 여사님께서 평생을 갖고 오신 소중한 보금자리를 저희에게 물려주시기로 결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여사님처럼 이 집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 진심 어린 말에 저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런 아들, 저런 며느리가 내게 있었더라면 하는 부질없는 생각도 잠시 스쳐 지나갔지요. 하지만 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은 이제 제게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법률적인 부분들을 꼼꼼하게 검토했고, 김 소장님은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를 무시하거나 소외시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이 계약의 유일하고 온전한 주인으로서 존중하고 예우해 주었지요. 저는 떨림 없는 손으로 계약서의 마지막 장에 제 이름 석자를 정성껏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제 인감도장을 찍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저를 짓눌러왔던 무거운 족쇄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부서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제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완전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서류 절차가 끝나고 의사 부부는 약속된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잔금 전액을 합친 매매대금 총액을 제 이름으로 된 새로운 비밀 계좌로 즉시 이체했습니다. 잠시 후 은행에 함께 동행한 언니와 저는 VIP 고객 전용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보여주는 컴퓨터 화면에는 제가 평생 구경도 해본 적 없는 0이 여러 개 붙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숫자는 단순한 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남편과 저의 젊음이었고 땀이었으며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를 배신한 아들 내외에게 가장 잔인한 복수를 안겨주고 제2의 화려한 인생을 열어줄 강력한 무기이자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모든 금융 절차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은행을 나서자 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순이야, 정말 고생했다. 이제 정말로 다 끝났어. 응, 언니. 정말 다 끝났어.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저는 언니와 함께 근처 호텔의 전망 좋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향긋한 커피와 달콤한 케이크를 앞에 두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로 그 시각, 지금쯤 아들 내외는 뭘 하고 있을까? 아마도 그들은 다음 주 월요일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자기들 통장에 찍힐 돈의 액수를 상상하며 희한낙락하고 있겠지요. 새로 살 자동차의 색깔을 두고 또다시 다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조용히 핸드백에서 저만의 비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의 번호를 눌러 짧지만 제 모든 감정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한자 한자 힘주어 써내려갔습니다. 내 소원대로 집 팔고 요양원 들어왔다. 이제 그 집은 너희 집 아니니
당장 나가거라. 오타는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저는 망설임 없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성공적으로 발송되었다는 표시가 화면에 뜨는 순간 저는 마치 수십 년 묵은 거대한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듯한 엄청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잠시 후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오미영이라는 세 글자가 번쩍이고 있었지요. 저는 그 요란한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우아하게 커피잔을 들어 향기를 음미했습니다. 전화벨이 끊어지고 곧이어 강태규라는 이름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 전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의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세상과 저를 잠시 분리시켰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습니다.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축복이라도 하는 것처럼요. 제가 보낸 문자 한 통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켰을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니와 새로운 집주인이 된 젊은 의사 부부를 통해 전해 들어 소상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 내외는 거실에 배달 음식을 잔뜩 시켜놓고 술판을 벌이며 자신들의 장밋빛 미래를 축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며느리가 제 문자를 확인하고는 처음에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아들에게 휴대폰을 건넸다고 해요. 문자를 읽은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제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그들은 처음에는 제가 늙어서 노망이 났거나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며 자기들끼리 위안을 삼으려 했다더군요. 하지만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새로운 집주인인 의사 부부가 정중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 집의 소유주가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부로 매매 계약이 완료되었으니 약속대로 집을 비워주셔야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 내외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며느리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은 다음 주 월요일에 팔릴 예정이고 집주인은 우리 시어머니란 말이에요. 당신들 사기꾼이지. 라며 길길이 날뛰었고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제게 계속 전화를 걸기만 했다고 합니다. 의사 부부는 그런 그들에게 안타깝다는 듯 등기부등본과 저희가 함께 서명한 매매 계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이 아닌 제 이름만이 선명하게 찍힌 서류들을 확인한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버렸지요. 그 후의 상황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현실을 부정하며 내 돈 내놔. 저 늙은 여우가 우리 돈을 다 가로챘어. 라고 악을 쓰며 발악했고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기만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의사 부부가 부른 경찰까지 출동하고 나서야 그들은 자신들이 이 집에서 단 1초도 더 머무를 수 없는 불법 점유자 신세가 되었다는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생지옥을 겪고 있을 무렵 저는 언니의 차를 타고 제 새로운 보금자리인 유토피아 빌리지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저를 김순희 여사님이라고 부르며 반갑게 맞이하는 직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저는 제가 앞으로 살게 될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마주친 입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표정이 밝고 활기차 보였어요. 그들은 제게 먼저 다가와 새로운 이웃이 오셨네요. 환영합니다라며 따뜻한 인사를 건네주었습니다. 제 새로운 집의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아름다운 숲과 호수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고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집안 가득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갇혀 지냈던
햇빛도 잘 들지 않던 작은 방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천국과도 같은 공간이었지요. 최신식 가전제품이 완벽하게 갖춰진 넓은 주방, 호텔 스위트룸 부럽지 않은 아늑한 침실, 그리고 피로를 풀 수 있는 월풀 욕조까지 모든 것이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짐을 푸는 제게 언니는 이제 정말 네 세상이구나. 순이야라며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유토피아 빌리지의 화려한 메인 다이닝 홀에서 첫 식사를 했습니다. 영양사가 완벽하게 설계한 맛있고 건강한 음식들이 뷔페식으로 차려져 있었지요. 제 옆자리에는 저처럼 혼자 식사하던 저보다 나이가 대여섯 살은 많아 보이는 멋쟁이 할머니 한 분이 앉았어요. 고상한 은발머리에 세련된 안경을 쓴 그분은 자신을 왕년에 잘 나가던 잡지사 편집장이었다고 소개하며 제게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새로 오셨나 봐요? 표정을 보니 여기 생활이 꽤 마음에 드는 눈치네. 네, 정말 꿈만 같습니다. 제가 이런 곳에서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왜 안 돼? 우리처럼 열심히 살아온 여자들은 인생의 마지막은 이런 데서 여왕처럼 대접받으며 살 자격이 충분하고 말고. 그나저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네. 그분의 유쾌한 말에 저는 경계심을 풀고 제 이야기를 조금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아들 내외의 실명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빼고 잠시 속 썩이는 자식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좀 하다가 제 인생을 되찾기로 결심했다는 정도로만 이야기했지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그녀는 제 손을 툭 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아주 잘했어. 100번, 1000번 잘한 결정이야. 자식? 다 필요 없어.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한 거야. 내 이름은 박영옥이에요. 앞으로 우리 재미있게 잘 지내봐요. 순희 씨. 그렇게 저는 유토피아 빌리지에서의 첫날, 제 인생의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푹신한 침대에 누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제 새로운 인생을 축하하는 아름다운 사레나데처럼 느껴졌습니다. 유토피아 빌리지에서의 제 하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즐거웠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향긋한 허브티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전에는 요가와 명상 클래스에 참여해 굳어있던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이완시켰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는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컴퓨터와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웠지요. 젊은 강사님은 어머님이 아닌 수강생님이라 부르며 제 사소한 질문 하나하나에도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박영옥 여사님을 비롯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정원을 산책하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다 함께 영화를 보거나 노래교실에 참여해 목청껏 노래를 부르며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저는 새로 사귄 친구들을 제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달콤한 식혜와 바삭한 약과 그리고 몇 가지 전통 다과를 대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사양하던 친구들은 제 성화에 못 이겨 하나둘씩 제 집으로 모여들었고 저는 오랜만에 손님 맞이를 한다는 생각에 조금 들뜨기까지 했습니다. 친구들은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사를 연발하며 제가 정성껏 내놓은 다과들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순희 씨, 이 식혜 직접 만든 거라고? 세상에 이렇게 맛있을 수가. 너무 달지도 않고 밥알이 동동 떠 있는 게 이건 예술이야, 예술. 이 약과도 보통 솜씨가 아니네. 웬만한 명인들이 만든 것보다 훨씬 깊은 맛이 나는데?
순희 씨, 혹시 옛날에 궁중 요리사라도 했어요? 친구들의 칭찬에 저는 손사래를 치며 쑥스러워했지만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요리는 제가 평생을 해온 일이었고 유일하게 자신 있는 분야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때 박영옥 여사님께서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순희 씨, 이거 그냥 우리끼리만 먹기에는 너무 아까운 솜씨야. 이걸로 사업을 해보는 건 어때? 네, 사업이라니요.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사업이에요. 그냥 친구들하고 이렇게 나눠 먹는 걸로 만족해요. 아니. 내 말은 장난이 아니야. 요즘 사람들, 이런 진짜배기 전통의 맛에 목말라 있거든. 마트에서 파는 공장제 식혜나 약과랑은 차원이 다르잖아. 우리 빌리지 안에서 열리는 주말 장터에 한번 나가보는 거야. 내가 도와줄게. 나 왕년에 잘 나가던 잡지사 편집장 출신이라 이런 거 기획하고 홍보하는 데는 도사라고. 박 여사님의 강력한 권유에 저는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지만 이내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온갖 구박을 받으며 밥을 할 때는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요리가 제 솜씨를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니 다시 즐거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돈을 벌지 못해도 상관없어.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무언가를 다시 시작해보는 거야. 그렇게 저와 박 여사님의 작은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순이 할머니의 손맛이라는 근사한 브랜드 이름까지 직접 지어주었고 빌리지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주말 장터의 가장 좋은 자리를 맡아오는 수완까지 발휘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주방에서 밤을 새워가며 식혜와 약과 그리고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몇 가지 종류의 전통 장아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터가 열리는 날 순이 할머니의 손맛이라는 작고 예쁜 간판을 내걸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시식 코너에서 제 음식을 맛본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지갑을 열었고 제가 준비해 간 음식들은 장터가 끝나기도 전인 점심시간에 모두 동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제가 번 돈은 고작 몇십만 원에 불과했지만 제게는 수십억의 집값보다도 훨씬 더 값지고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당당하게 번 첫 돈이었으니까요. 그 일을 계기로 제 음식 솜씨는 유토피아 빌리지 전체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음식을 더 만들어줄 수 없냐는 입주민들의 요청이 쇄도했고 나중에는 빌리지의 총지배인이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김순희 여사님, 여사님의 놀라운 음식 솜씨에 대한 명성이 자자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빌리지 내에 작은 상가 공간 하나를 전통 음식 공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무상으로 임대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사님의 공방이 저희 빌리지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게 가게를 그것도 무상으로 내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제 옆에서 박 여사님께서 순희 씨, 이건 하늘이 준 기회야. 망설이지 말고 꽉 잡아. 라며 등을 떠밀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70평생 처음으로 제 이름 석자를 건 가게의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순이 할머니의 손맛이라는 작은 간판이 내걸린 제 공방의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이제야말로 진짜 제 인생이 화려하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유토피아 빌리지에서 성공적인 사업가로 제2의 인생을 꽃피우고 있을 무렵 저를 배신했던 아들 내외의 삶은 끝을 모르고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소식은 제가 직접 알아보지 않아도
언니를 통해 주기적으로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언니는 혹시라도 그들이 제게 해코지라도 할까봐 멀리서 사람을 통해 그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던 겁니다. 집에서 쫓겨난 첫날 그들은 갈 곳이 없어 며느리의 친정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며 찾아올 때는 사위, 우리 아들 하던 며느리의 친정 부모는 알거지가 되어 나타난 딸과 사위를 보자마자 대문을 걸어 잠그고 모르는 척했다고 해요. 결국 그들은 근처에 허름한 여관방을 얻어 며칠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수중에 가진 돈이 거의 없었던 그들은 비싼 숙박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내 쫓겨나고 말았지요. 그 후부터 그들의 삶은 처참함 그 자체였어요. 찜질방과 PC방, 심지어는 24시간 패스트푸드점을 전전하며 노숙자나 다름없는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같은 탐욕을 공유하며 찰떡궁합을 자랑하던 그들이었지만 모든 것을 잃고 나자 서로를 탓하며 물어뜯는 짐승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언니의 말에 따르면 길거리에서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목격되기도 했다더군요.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 늙은이를 너무 얕잡아 봤잖아. 어떻게 자기 엄마 성격 하나 제대로 파악 못해서 이 꼴을 만들어. 뭐, 이게 왜 내 탓이야. 그 집 팔아서 요양원 보내자고 먼저 바람 잡은 게 누군데. 네 탐욕 때문에, 네 멍청한 계획 때문에 다 망한 거라고. 아들 태규는 어떻게든 재기해 보려고 막노동판에 기웃거리기도 했지만 평생 편하게만 살아온 그가 거친 노동을 견뎌낼 리 만무했습니다. 하루 만에 허리가 아프다, 팔이 쑤신다며 뛰쳐나오기 일쑤였다고 해요. 며느리 오미영은 더했습니다. 그녀는 단 1시간도 일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염색을 하고 싼 화장품을 사 바르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아들에게 바가지만 긁어댔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친척과 친구들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전화는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언니를 통해 그리고 그들을 아는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그들이 늙은 어머니의 집을 팔아먹고 돈을 가로채려다 알거지가 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들을 천하의 불효막심한 것들이라며 손가락질하고 경멸했습니다. 한때는 그들 앞에서 온갖 아양을 떨며 친한 척하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그들을 벌레 보듯 피했습니다. 완벽한 사회적 고립. 그것은 제가 그들에게 내리는 가장 큰 형벌 중 하나였어요. 돈이 없는 고통보다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경멸받는 고통이 얼마나 더 끔찍한지를 그들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늦가을 밤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순이야, 방금 전에 태규의 아빠 산소에 다녀오는 길에 개들을 봤다. 지하철역 구석에서 컵라면 하나를 가지고 둘이 나눠 먹고 있더구나.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 며칠은 씻지도 못한 것 같고. 언니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작은 동정심이 고개를 드는가 싶었지만 이내 차가운 분노가 그 감정을 짓눌러 버렸습니다.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모두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였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제게 등을 돌리고 비수를 꽂았습니다. 저는 담담한 목소리로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마음 약해지지 마. 그건 개들이 치러야 할 당연한 죗값이야. 우리는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돼. 수화기 너머로 언니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날 밤 저는 제 공방에서 새로 담근 장아찌를 병에 담으며 밤을 새웠습니다. 잘 익은 장아찌에서는 깊고 향긋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은 실패와 배신을 딛고 제 손으로 일궈낸 달콤하고 짭짤한 성공의 냄새였습니다. 창밖은 춥고 어두웠지만 환하게 불이 켜진 제 공방 안은 따뜻하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이 할머니의 손맛은 그야말로 날개를 단 듯 성장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유토피아 빌리지 내의 작은 공방에서 시작했지만 제 음식 맛에 대한 입소문이 빌리지의 담장을 넘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지요. 유명 백화점 식품관에서 입점 제의가 들어오는가 하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저희 제품만 단독으로 판매하는 기획전을 열고 싶다는 연락까지 왔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고 저는 결국 빌리지 근처의 작은 공장을 임대해 직원을 여러 명 뽑고 본격적인 사업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기에 하루하루가 꿈만 같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던 어느 초겨울 오후였습니다. 제 사업의 든든한 동업자이자 조언자인 박영옥 여사님과 함께 신제품 개발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순이야, 나 방금 시장에 반찬거리 사러 나갔다가 태규를 봤다. 태규를? 걔가 거기는 어떻게 해? 시장 한쪽 구석에 있는 무료 급식소줄에 서 있더구나. 행색이 말이 아니었어.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고 옷은 다해져서 다른 노숙자들하고 전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 차마 아는 척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 순이야, 그래도 네가 낳은 아들인데 이대로 길바닥에서 얼어 죽게 내버려둬도 괜찮겠니? 언니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마음 한편에서는 쌤통이다, 자업자득이다 하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오죽했으면 저 지경까지 됐을까 하는 아주 작은 연민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작은 불씨에 제 결심이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언니, 마음 약해지지 마. 걔가 지금 겪는 고통은 걔가 스스로 선택한 길의 결과일 뿐이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무료 급식소 줄에 서 있는 아들의 초라한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 한쪽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기어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마침 저희 공장에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는 날이라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장 입구 쪽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누군가를 막아서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지요. 제가 인상을 쓰며 그쪽으로 다가가자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경비 아저씨의 팔을 뿌리치고 공장 안으로 들어서려는 남자는 다름 아닌 제 아들 강태규였습니다. 언니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몇 달은 좋게 감지 않은 듯한 머리카락은 기름에 떡져 있었고 얼굴은 검게 그을리고 바싹 말라 해골처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얇은 점퍼는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신발은 밑창이 다 닳아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한때는 번지르르한 모습으로 외제차를 몰고 다니던 제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한 낯선 노숙자 한 명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공장의 모든 직원들이 일손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발견하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처럼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죽일 놈이에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길에서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어머니, 흑흑. 아들은 이마가 땅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리며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제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처절한 모습에 마음 약한 여직원 몇 명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갑고 냉정한 표정으로 울부짖는 아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들의 울음소리만이 공장 안에 가득 찼습니다. 마침내 아들의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 저는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네가 그 호칭을 버린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너의 어머니가 아니다. 제 싸늘한 말에 아들은 고개를 들고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용서는 신에게나 빌거라. 나는 신이 아니니 너를 용서할 생각 따위는 조금도 없다. 내가 너를 용서하면 너는 분명 또다시 나를 배신하고 예전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테니까. 절망이 아들의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내가 너를 낳은 정을 생각해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주겠다. 여기서 일해라. 아들의 눈이 희망으로 다시 빛났습니다. 정말이세요, 어머니? 아니, 사장님? 대신 조건이 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이 공장의 가장 말단 직원이다. 가장 힘들고 가장 더러운 일을 하게 될 거다. 다른 직원들과 똑같은 월급을 받을 것이고 어떠한 특별 대우도 없을 것이다. 내가 지켜보다가 조금이라도 예전과 같은 모습을 보이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 그날로 너는 여기서 쫓겨날 거다. 그래도 하겠느냐? 아들은 제 말에 뛸 듯이 기뻐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뭐든지 하겠습니다. 소처럼 일하겠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저는 격리과장을 불러 강태규라는 이름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그 자리에서 서명을 하게 했지요. 그렇게 제 아들은 자신이 팔아치우려 했던 어머니가 세운 공장의 가장 낮은 곳에서 새로운 인생 아닌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며 이것이 과연 그에게 기회가 될지 아니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계기가 될지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강태규는 제 공장의 청소부 겸 자벽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하루 일과는 새벽같이 출근해서 공장 마당을 쓰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무거운 재료들을 창고로 나르고 직원들이 식사를 마친 뒤에 지저분한 식당을 청소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공장에서 가장 힘들고 굳은 일은 모두 그의 몫이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그는 평생 해본 적 없는 고된 노동에 비틀거리며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그는 단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고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아마도 다시 길거리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나약한 정신을 겨우 붙들고 있는 것이겠지요. 다른 직원들은 처음에는 그를 사장님 아들이라며 수군거리고 어색하게 대했지만 제가 그를 강태규 씨라고 부르며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아니 오히려 더 엄격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내 그를 없는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아들이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나고 모두가 나른함에 빠져 있을 때
공장 입구에서 찢어질 듯한 여자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강태규, 너 이 자식 여기 있었어? 당장 나오지 못해. 목소리의 주인공은 불 보듯 뻔했습니다. 온몸에 값싼 향수를 진하게 뿌리고 촌스러운 원색의 옷을 차려입은 며느리 오미영이었습니다. 그녀는 경비원의 재질을 뿌리치고 성난 암소처럼 씩씩거리며 공장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며칠 굶었는지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녀는 마당에서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던 아들의 뺨을 보자마자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이 미친 자식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여기서 이 늙은 여우 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가 그러고도 내 남편이야? 자존심도 없어. 아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맞은 뺨을 감싸쥐고 쩔쩔맸습니다.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번에는 저를 향해 달려들 기세로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너, 이 교활한 늙은 여우, 내 남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리고 내 돈 내놔. 그 집 원래 우리한테 주기로 한 거잖아. 네가 우리 돈 다 가로챈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장 내놓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다 까발려 버릴 거야. 며느리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공장의 모든 직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나와 이 희대의 막장 드라마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박영옥 여사님이 제 앞을 막아서며 며느리에게 소리쳤지요. 이 여자 지금 어디 와서 행패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소리를 질러. 당장 나가지 못해? 하지만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게 외쳤지요. 너희들은 다 꺼져.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이 늙은이가 내 인생을 망쳐놨다고. 내가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것 같아? 그때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박 여사님의 어깨를 두드리며 뒤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행패를 부리는 며느리에게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제 차분하고 조용한 기세에 며느리는 잠시 주춤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직하지만 공장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미영, 네가 찾는 돈은 여기 없어. 그리고 네 남편은 지금 종살이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돈을 버는 신성한 노동을 하고 있는 거다. 네 인생을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의 그 끝없는 탐욕과 어리석음이고. 뭐, 이 늙은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며느리가 다시 제게 달려들려고 하는 순간 저는 품속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공장 안에는 몇 달 전 제가 우연히 엿들었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크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응, 친구야. 시어머니, 그 늙은이는 이제 요양원으로 치워버리면 끝이야. 내가 요양원도 다 알아봤잖아. 저기 경기도 외곽에 새로 생긴 데가 있는데 가격이 엄청 싸더라고. 시설은 뭐 그냥 그렇던데. 어차피 늙어서 잠만 잘 텐데 시설이 뭐가 중요해. 안 그래?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직원들은 경악과 경멸이 뒤섞인 탄식을 내뱉었고 제 옆에 서 있던 아들 강태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을 멈추고 완전히 넋이 나간 며느리에게 마지막 통첩을 날렸습니다. 이 녹음 파일 원본은 내 변호사에게도 넘어가 있다. 오늘 이후로 단 한 번이라도 내 눈앞에 나타나거나 내 사업장에 와서 소란을 피우면 나는 이걸 증거로 너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그리고 협박죄로 고소할 거다.
동시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할 거고. 그렇게 되면 너는 전과자가 되는 거야. 선택은 너가 해라. 여기서 이대로 얌전히 사라질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나를 다시 만나게 될지. 제 말에 며느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저와 직원들, 그리고 자기 남편의 싸늘한 시선을 차례로 둘러보더니 이내 비명을 지르며 공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치 악기에 씬 사람처럼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그 뒷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지요. 그 사건을 계기로 아들은 며느리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에게 늙은이라 칭하며 싸구려 요양원에 쳐넣을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제 귀로 직접 확인한 충격은 그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완전히 끊어내버린 겁니다. 그렇게 제 아들을 좀먹던 가장 큰 악연의 고리가 제 손으로 완벽하게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공장에서 대소동을 벌이고 도망치듯 사라진 그날 이후 아들 강태규에게는 눈에 띄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과묵해졌고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지만 그 눈빛에서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도끼와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그는 마치 죄인처럼, 아니 수도승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새벽 가장 먼저 공장에 나와 문을 열었고 밤늦게 모든 직원이 퇴근한 뒤에도 홀로 남아 뒷정리를 하고 나서야 마지막으로 문을 잠그고 퇴근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어머니나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무언가 지시를 하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지요. 저 역시 그를 아들이 아닌 그저 강태규 씨라는 이름의 직원으로만 대했습니다. 우리는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마치 투명한 유리벽을 사이에 둔 것처럼 서로에게 어떠한 감정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멀리서 그가 자신의 죗값을 어떻게 치러나가는지를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약이었을까요? 아니면 고된 노동이 사람을 변화시킨 걸까요? 몇 달이 지나자 아들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핏기 없이 마르기만 했던 그의 몸에는 어느새 건강한 근육이 붙기 시작했고 햇볕에 그을린 그의 얼굴에서는 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특유의 단단함이 엿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공장의 굳은 일을 요령껏 처리하는 베테랑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처음에는 그를 외면하고 무시했지만 묵묵히 자기 몫의 몇 배나 되는 일을 해내는 그의 모습을 보고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면 그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거는 직원도 생겨났고 퇴근 후에는 강 씨 고생했는데 막걸리나 한잔하고 가게라며 그의 어깨를 두드리는 동료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2번 바뀌고 아들이 제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꼭 6개월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월급날이었지요. 저는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아들에게도 누런 서류 봉투에 담긴 월급을 건넸습니다. 최저 시급을 겨우 맞춘 세금을 떼고 나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월급 봉투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고는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거칠고 투박해진 손 위에서 그 얇은 봉투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그는 제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지, 강태규 씨? 제가 그동안 받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그걸로 공장 근처에 작은 옥탑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내일 이사합니다. 저는 조금 놀랐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잘했네. 이제 숙식은 해결된 건가? 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오미영과 이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며칠 전에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혼자입니다. 아들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준비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수고했네, 강태규 씨.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네 인생, 네 힘으로 한번 제대로 살아보게. 제 말에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에게서 처음으로 본 후회와 반성,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가 뒤섞인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공장 구석의 임시 숙소에서 나와 자신만의 작은 보금자리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는 비로소 지긋지긋했던 과거의 굴레를 끊고 자신의 두 발로 세상에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사장과 직원에 머물러 있었지만 저는 그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아주 조금은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게 실망과 분노만을 안겨주던 철부지 아들이 아니라 혹독한 시련 속에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한 명의 낯선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순이 할머니의 손맛은 이제 동네의 작은 공장이 아니라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대형 백화점 식품관의 가장 좋은 자리에 저희 브랜드의 단독 매장이 들어섰고 미국과 유럽의 한인마트에서는 저희 회사의 전통장과 장아찌를 수입하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저는 국내외 언론과 잡지에서 전통의 맛을 세계에 알린 여성 CEO, 70에 다시 피어난 성공 신화의 주인공으로 소개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유토피아 빌리지의 제 친구들은 저를 김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놀려댔지만 저는 그저 제 손으로 만든 음식을 많은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제 아들 강태규도 그 시간 동안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공장의 자벽부가 아니었습니다.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며 현장에서부터 배운 꼼꼼함과 사업을 말아먹으며 실패를 통해 얻은 반면교사를 바탕으로 그는 영업관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저희 제품의 장점을 잘 알고 있었고 거래처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며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회사의 매출은 수직으로 상승했지요. 저는 그의 능력을 인정하여 그를 평사원에서 대리로 그리고 과장으로 차근차근 승진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년 가을 그는 어엿한 영업부의 강 부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직원들 중 누구도 그를 사장님 아들이라며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의 실력과 성실함을 인정하며 강 부장님이라고 깍듯하게 불렀지요. 우리의 관계 또한 새로운 형태로 정립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제게 사장님이라고 깍듯하게 존칭을 썼고 저는 그를 강 부장이라고 신뢰하는 직원으로 대했습니다. 가끔 그는 주말에 과일 한 상자를 사들고 유토피아 빌리지의 제 집으로 찾아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제게 무언가를 바라거나 의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지난 한 주가 어땠는지, 회사 일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담담하게 보고하고 제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 한 끼를 맛있게 먹고는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깝지만 동시에 가장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모자이자 동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저는 제 평생의 꿈이었던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떠나는 배의 갑판 위에 서 있습니다. 제 곁에는 언제나처럼 든든한 친구 박영옥 여사님과 유토피아 빌리지의 다른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지요. 우리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붉은 빛으로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석양을 배경으로 샴페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 김 회장님의 성공과 앞으로 더 눈부시게 빛날 제2의 인생을 위하여. 고마워요, 다들. 여러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친구들의 유쾌한 축하 인사에 저는 진심을 담아 감사를 표했습니다. 샴페인의 달콤한 기포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 내외의 배신에 절망하며 밤을 지새우던 그 춥고 어두웠던 밤, 복수를 결심하며 차갑게 마음을 다잡았던 순간,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가게의 문을 처음으로 열었을 때의 벅찬 감동까지, 그 모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겠지요. 저는 가만히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자식의 밥을 짓고 남편의 옷을 빨래하느라 거칠고 주름졌던 제 손은 이제 수십 명의 직원을 책임지는 성공한 사업가의 당당하고 힘 있는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라는 이름 뒤에 숨어 살지 않습니다. 저는 온전히 김순이라는 제 이름 하나만으로 이 세상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석양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바다 위에는 보석처럼 반짝이는 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깊고 평화로운 밤바다를 바라보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내 인생아. 이제야 비로소 너의 진짜 주인이 된 것 같구나. 제 얼굴에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행복과 만족의 미소가 잔잔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제 인생의 배는 이제 가장 완전하고 자유로운 항해를 막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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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습니다.